안녕하십니까. 이런 압축 강의 담보물권 할 차례입니다. 담보물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보물권은 보통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개 합쳐서 4-5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이해하고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담보라는 것은 채권 우선 변제 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받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건 이제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힘으로 먼저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 의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걸 이제 담보라고 하게 됩니다. 인적 담보라고 해서 보증인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게 바로 담보 물건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채무자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내가 그냥 잡고 있어. 내가 잡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물건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경매법원 있죠. 거기 가서 경매를 신청해. 그럼 국가가 이제 경매를 해서 그 대금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나한테 먼저 배당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담보물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수단. 이거는 이제 담보라고 한다. 보증인, 채무자 이외이자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 재산으로부터 이걸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보증인을 통한 게 인적담보, 채무자 등의 재산을 통한 게 물적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수단이 있고, 물적담보 수단이 바로 담보물권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 여기서 말하는 교환가치는 경매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러니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환가해서 그 환가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 담보물권과 비전형 담보물권이 있는데, 전형 담보물권은 그냥 제한물권의 법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라는 건 사용수익은 아니고요. 처분 권한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을 자기가 이제 통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전형 담보물권이라 하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반면에 비전형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법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에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옮겨주겠다. 이렇게 하는 형태를 비전형 담보 또는 비전형 담보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에는 없고요. 대법원 관습법에 의해서 규율하거나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걸 통해서 규제하게 됩니다. 세 가지 형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담보물권은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존재하죠. 다시 말해서 담보물권과 채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담보물권의 통유성, 즉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이렇게 부르는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자, 부정성은 간단하게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다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돈을 갚았다, 갚는 순간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정성은 근저당권은 예외, 완화가 돼 있어요. 다른 담보물권들은 부정성이 굉장히 엄격한데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이 되면, 타인에게 이전이 되면, 예컨대 채권을 팔아먹거나 또는 채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이 상속이 되겠죠. 그럼 그 채권만 양도가 되거나
채권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함께 양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함께 이전, 함께 이전을 수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전되는 걸 수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가분성은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어요.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9천만 원을 변제받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이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목적물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즉 채권의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이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물상대위성 마지막. 예컨대 갑소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었는데 땅이 수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을은,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땅을 경매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회수하느냐?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죠. 이 보상금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성 이렇게 부릅니다. 목적물이 토지 또는 건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담보물인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훼손, 특히 건물 같은 거 화재로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공용진수, 강제 수용을 말하죠. 국가 등에 의해서 그럼 보상금이 나오죠. 이런 경우 이렇게 뭐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딱 세 가지입니다. 이유는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 요거는 이제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불러요. 그 가치 변형물이 보험금, 보상금 같은 것 때문에 정확하게는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가치 변형물이 목적물 소유자, 예컨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 사람에게 귀속됐을 때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토지를 대신하는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존속해서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성질을 물상대위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이 물상대위성은 이 가치 변형물로부터 역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채권자보다. 결국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성질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유치권은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게 없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가치 변형물로부터 보상금, 보험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성질도 인정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통일성 4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추구표라는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추구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가져갔다. 말없이 침탈. 자, A 장소에 있었던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을은 지금 B 장소에 있습니다. 자, 갑은 쫓아가서 내 노트북 내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추구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소유 노트북이 지금 갑이 아닌 을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갑은 노트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소유 노트북이 갑의 손을 떠나더라도, 갑의 수중을 떠나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을 쫓아가서, 이 쫓아가는 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쫓아가서 내 물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급적 효력 때문에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물권적 청권 있잖아요.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이 뭐예요?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이잖아요. 내 물건이 내 수중을 벗어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따라서 쫓아가, 추급.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추급적 효력이 되고 그 추급적 효력의 기초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사람, 유치권은요.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즉 유치물이 다른 사람 수중으로 넘어가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자, 갑이 이 노트북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을이 가져갔어요. 따라서 이 노트북이 더 이상 갑이 유치하지 않고 있게 돼요. 그러면 갑은 유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쫓아가가지고 추급, 유치물 반환 청구권 이런 걸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유치권은 추급적 효력이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의 통일성과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효력이 어떤 건지 개념 잡았고요. 유치권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란 건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 이게 유치권입니다. 갑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유치. 을은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갑소유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안 고쳐줘서 을이 자기 돈으로 고쳤다. 필요비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이 필요비를 집주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을은 필요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갑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하면 공사대금, 주택 같은 거 수리대금,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을 받을 때까지 그 비용을 지출한 목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 주택, 자동차 이런 것들을 유치,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타인 물건 또는 타인 유가증권을 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가증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타인 물건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이니까 부동산 또는 동산이 되겠죠. 그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에 관하여 이 점유한 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자, 유치란 말이 뭐라 그랬죠? 점유 및 반환 거절. 이거를 유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그래서 판례,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 수급인은 건축업자를 말하죠. 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요. 건물에 관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죠. 이러한 유치권은 점유로 상실, 피담보 채무가 변제, 그럼 소멸하죠. 근데 그게 아닌 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유치권은 점유 및 반환 거절이기 때문에 점유로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또 채무가 변제되면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개념입니다. 자, 유치권의 특징,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해요. 다만 추구표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탈당하면 유치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것만 인정될 뿐입니다. 유치권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유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글자를 조금 더 키울까요? 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기억해 두세요. 담보물권이죠. 다만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네요. 보통 권리라는 것은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잖아요. 법률 행위를 통해 생기는 게 약정이고요.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게 법정입니다. 보통의 권리들은 약정을 통해 성립하기도 하고 법정,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하기도 하죠. 그러나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기억하세요.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문제는 이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포기 못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여기서 배제라는 건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에 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담보물권 통일성이 네 가지가 있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 그 중에 뭐가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까? 물상, 대위성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추급 우선 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상, 대위성은 인정되지 않고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만 인정이 됩니다. 자,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보통 경매를 하는 이유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건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매권은 뭐냐? 네, 뒤에서 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이 아닙니다. 어쨌든 경매권은 있어요. 목적으로 경매할 권리는 있어. 하지만 이 경매권이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은 아니라는 거. 자,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의 특징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은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비슷해요.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입니다. 두 번째, 유치권은 타인 물건 점유 및 반환 거절이에요. 하지만 이 동시항변권은 자신 채무 이행 거절입니다. 또 유치권은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항변권은 양채무가 이행상 결련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과의 결련성이 필요하냐? 그럼 유치권. 채무와 채무 사이에 이행상 결련성이 필요하냐?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변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유치권과 항변권의 차이가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유치권은 물권이고요. 항변권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갑이 을에게 뭔가를 반환을 이행하라고 청구했을 때, 소송까지 제기했을 때 을이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거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늘 말씀드렸죠.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고.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뭔가를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다면 소송에서 그걸 반드시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고 판단해 줍니다.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을이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주장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주게 되면, 인정해주면, 자,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을 인용하게 되면 법원은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키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즉 을에게 이렇게 판결해줘요. 을은 갑으로부터 뭔가를 이행받는 것을 상환하여, 받는 것과 상환해서 건물을 반환하라,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주장해야만 판단해주고 그걸 인용하면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항변권과
유치권은 병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과 항변권에서 간단히 기억하시되, 특히 공통점, 소송에서는 주장해야 법원은 고려한다는 거, 그리고 법원이 이걸 인용하게 되면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법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타인 물건일 것,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조미할 것, 유치권 포기 특이하기 없을 것. 다섯 가지 요건을 일단 기억하세요. 첫째, 타인 물건일 것 당연하죠. 내가 내 물건을 조미하면서 나한테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꼭 채무자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 아닌 자의 물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채무자 물건이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또 물건이니까 동산 또는 부동산을 불문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아까 건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완공된 건물은 건축주, 즉 도급인이 소유권 원시 취득해요. 건축주가.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도급인이 원시 취득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건물 도급 계약을 할 때,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을 할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소유권 원시 취득한다는 게 발라요.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사 대금을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요렇게 완공된 건물은 도급인이 소유권 원시 취득해요. 그러니까 남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공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거예요. 즉 건축업자의 재료와 노력,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 돈으로 일단 건물을 다 지어, 그리고 공사 대금은 나중에 완공 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게 이런 경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다는 건 수급인의 돈으로 건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설령 수급인, 즉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거는 좀 조심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합니다. 목적물과 채권과의 결련 관계가 존재할 것. 건물과 공사대금 채권, 주택과 비용 상환 채권, 자동차와 수리비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되는데, 이 결련 관계 개념이 뭐냐? 우리 대법원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결련 관계라는 건. 첫째, 이건 쉬워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거 간단하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이거예요. 공사대금, 비용, 수리대금, 이런 것들이 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물 자체를 신축하거나 수리하거나 등등등. 또 갑소유 말이 을이 경작한 농작물을 훼손시켰어. 그래서 그런 손해가 생겼어. 그 손해배상 채권, 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결련성이에요. 첫 번째. 결련성이란 개념이 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법원의 결련성이란 건 둘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두 번째일 거예요.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상대방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먼저 동일한 법률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됩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죠. 매도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현재 매수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자, 이게 목적물이에요. 제가 매수인입니다. 제가 매수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어요. 그럼 매도인은 저한테 이거 물건 반환 청구할 것이고요. 저는 대금 반환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의 매매 대금 반환 채권과 매도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거를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결국 매수인은 두 가지 권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가 유치권, 또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아까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때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관계가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매도인이 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결국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을은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 못 줘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또 하나가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갑이 A라는 물건을 갖고 있었고 을이 A-라는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물건이 외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을은 A라는 물건을, 갑은 A-라는 물건을 자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게 아니야. 똑같은 을 소유야. 을의 입장에서도 내 게 아니야. 똑같이 생긴 갑 소유 물건이야. 그럼 서로 만나가지고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말을 해요. 요런 경우에도 결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두 번째 게. 어쨌든 우리 대법원이 유치권에서 말하는 결련관계라는 건 이게 두 가지를 말한다, 두 가지.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이게 결련관계가 인정되냐,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관계가 인정되냐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것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집중해서 추진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는 외워야 될 게 생깁니다. 뭘 외워야 될까요?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결련관계가 부정된다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암기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련관계가 부정된다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증금 키워드, 권리금 키워드, 부속물 매매대금 키워드입니다. 건축자재대금. 일단 요 네 가지 지문을 보다가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유치권 안 돼.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팍 박으세요. 그다음 나중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요것도 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서 볼 겁니다. 또 하나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예컨대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을이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해서 그래서 손해가 생겼어. 이런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에요. 갑이 원래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즉 계약상 의무니까 채무예요. 계약상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채무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을 못했어요. 즉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어. 그럼 이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유치권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예외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5번 봅니다. 나머지는 다 키워드로 외운 것들이에요. 5번을 보면 공사재금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제때 주질 않아.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건축회사에 손해가 생겼어. 이때 이 손해, 건축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죠. 하지만 그 공사대금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련성이 인정되는, 결련성이 인정된다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반대의 의미 채무. 다시 한번.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 뭘 생각하자? 공사대금. 이걸 불이행해. 그래서 건설회사에 손해가 생겼어. 그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원채권이 결련성이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채권도 결련성이 있다. 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건, 건물과 원채권, 공사대금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축회사의 손해배상, 지연배상이죠. 요것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하시되, 세 번째, 점유와 채권과 결련관계가 필요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 잔대금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공사대금을 안 주면 건물을 점유하겠죠. 그럼 당연히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죠? 반대로 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수리하려면 수리업자가 점유를 하겠죠. 점유하고 수리해야 되잖아요. 수리가 끝났어요. 근데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유치하겠지. 근데 수리가 끝나야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나중에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점유를 먼저 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둘 다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거, 요 경우를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관계라고 불러요. 요 밑에 거를.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관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밑에 것만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의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유치권에서 결련관계는 대법원에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목적물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가 필요 없다. 무슨 뜻?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고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했어요. 그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놈한테 주장 못 합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이런 의미다. 건축회사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근데 건물이 경매가 됐다.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물이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그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그 건물이 압류의 효력이 생겨버려요.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법원에 의해서 경매가 개시가 됐다 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됨으로써 건물이 압류가 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을 취득했나 그랬어요.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요거를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시는 거 있죠.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돼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점유가 적법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임차인이 이기상 채무를 챘다. 이래서 해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임차인이 더 이상 물건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 그 뭐예요? 불법 점유죠. 그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그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도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적법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점유는 간접점유도 무방하죠. 보통 건축업자 같은 경우에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건축업자는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무방해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이거는 안 된다. 당연하죠. 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라 하여금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것도 부수적 기능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으로서의 점유가 아니다. 일부 점유, 불가분성이 인정되겠죠. 전부를 담보하겠죠. 그래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냐, 여러 개의 물건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하나 있죠.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이에요. 예컨대 8세대 다세대를 창호공사를 합니다. 근데 한 세대만 점유했어요. 그럼 이 한 세대를 점유한 유치권은 요 점유한 세대의 창호공사 비용만 담보하냐? 아니다. 다세대 전체 창호공사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에 성립한다. 점유한 그 세대에 대한 창호공사 비용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요건이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유치권 포기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포기 특약이 내는 거 대표적인 거 일단 하나 기억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나중에 목적물을,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하는 약정, 원상복구 약정. 이 원상복구 약정은 우리 대법원은 단순한 원상복구 약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즉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를 포기한 걸로 봅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으니까 그 비용 상환 청구를 기초한 유치권도 포기한 걸로 보겠죠. 즉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 배제 특약도 당연히 법률행위니까 조건 붙일 수 있을 것이고요. 유치권 얼마든지 사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사전 포기도 할 수 있고 사후 포기도 할 수 있죠. 자,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 타다가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업자가 미리 자동차 수리 끝나면 가져가고 수리비는 말일날 줘. 그럼 병은 유치권 포기한 거죠. 이렇게 미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수리 끝난 다음에 을이 병한테 오늘은 수리비 못 주는데 자동차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말일날 줄게. 병이 그렇게 해. 자, 병은 유치권을 사전 포기도 할 수 있고 사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병이 을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을이 아닌 갑이 병한테 와서 야, 너 유치권 포기했잖냐? 자동차 내놔.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 유치권 포기를 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하게 되는데 그 소멸의 효과는 유치권 포기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병이 을에게 포기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을뿐만 아니라 갑도 병한테 와서 너 유치권 포기했잖냐?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유치권 포기 특약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교재 체크해 드린 것들을 달달달달 이해, 암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예요. 유치권의 효력과 유치권 소멸 사유 남았습니다. 이건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